네, 저는 오토 컴버그의 인격장애와 성도착에서의 공격성이라는 책을 읽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프로이트는 우리의 심리 구조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무의식적인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 그것의 맨 밑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본능 이론을 이야기를 하죠. 성과 공격성이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통합되지 못하고 갈등이 일어날 때 이런 병리들이 일어나 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죠. 자, 이런 욕동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오랫동안 정신과 의사로 일했고 또 이런 정신분석에 훈련을 받고 정신분석을 한 이 오토 컴버그는 이 미국 캔자스주의 이제 매닝거 클리닉에서 수십 년 동안 이 환자들을 만났단 말이죠. 어떤 환자들을 만났냐면 경계선 성격장애, 자기해석 성격장애, 이 반사회적 성격장애, 가학증, 피학증 이런 심한 충동조절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런 프로이트가 말했던 리비도와 공격성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토 컴버그는 내가 보니까 이런 정신병리, 인격적인 정신병리가 일어나는 데에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초기 중요 대상, 그러니까 이 어머니, 양육자와의 대상 관계에서의 이 정동의 경험이 심리 구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선생님들 이 문장 보시면 우리 결혼하시지 않은 선생님들 나중에 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기 중요한 대상 관계, 엄마와의 관계를 해서 어떤 정동적인 경험을 해주면 이런 정신병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선생님들에게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런 정신병리를 이해할 때 이런 심리구조, 자기표상과 대상표상이 어떻게 조직되는 방식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공격성의 성질, 그러니까 증오가 사랑하고 통합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전적인 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성도착의 문제를 다루려고 해라고 오토 컴버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러면 왜 성도착일까요? 이 성도착은 이런 공격성이 이 성적 쾌락과 결합되면서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성도착인 거죠. 그렇죠. 이성적인 관계에서가 아니라 이상한 데로 삐집고 나와서 이 도착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 구조와 공격성의 본질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인상적 현장이야. 그래서 나는 성도착의 문제를 다룰 거야 라고 오토 컴버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X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X를 통해서 그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인격으로 인해서 성도착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0대 남성이었고요. 이 X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여러 번의 자살 시도가 있었어요.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해서 2, 3일간 혼수 상태에 있다 깨어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약물 중독에 과잉 복용이 일어났고 또 항우울제, 불안 완화제를 계속 섭취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오토 컴버그에게 의뢰 오기 전에 3년 동안 이 심리치료를 받았는데 이 심리치료를 중단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중단했나 봤더니 상담 회기에 딱 와서는 상담실에 이제 1시간 50분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침묵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공격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바깥에 내가 심리치료 끝나고 집에 가서 계속 상담사한테 전화하고 내 전화 받아주세요. 꼭 나 필요해요. 계속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 때문에 심리치료가 중단이 됐고 오토 컴버그에게 의뢰가 된 사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의 질문은 가피학적 그러니까 가학과 피학적인 성도착은 어떻게 조직되는지 3가지 목차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가피학적 성도착의 성격 구조를 봤더니 이들은 만성적으로 계속 거절당했어. 방치됐어. 흥분시켰는데 좌절시켰어. 이런 경험이 계속 쌓이면서 증오라는 성격으로 자리 잡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오가 자리 잡은 이 가피학적 성도착증 환자들은 아이는 엄마를 증오하면서도 동시에 엄마 떨어져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야 또
나는 가해자를 내 안에 다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과 동일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를 오토 컴버그는 공격자와의 동일시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런 가피약, 이 대상관계가 무의적인 환상 속에서 계속 반복하고 재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기 대 성기의 만남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일어나면서 쾌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가하면서 그리고 또 그 공격자와 동일시에서 복수하면서의 승리감을 느끼면서 쾌를 누리는 성도착이 나타나더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가보면 전통 정신분석에서는 이 정동이라는 것을 어떻게 봤냐면 방출 작용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동이라는 거 말 그대로 쾌, 불쾌 이런 쾌, 불쾌의 감정들이 내가 긴장이 막 차올라 긴장이 막 증가해. 그런데 그 긴장을 방출했어. 그랬더니 긴장이 감소하면서 쾌를 맛봐. 방출하지 않았을 때 계속 증가할 때는 불쾌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동들은 방출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맛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방출 작용으로 간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토 컴버그가 봤을 때는 정동은 단순한 방출 과정이 아니라 내 안에 심리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복합적인 구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정동 같은 경우는 인지적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하고 떨어지면서 엄마의 자궁 밖으로 나오면서 차갑고 불편하고 뭐 이런 이질적인 것들을 경험할 때 나쁘다라는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나쁘다라는 걸 지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 품에 안겨져 있으며 아이 좋아라는 것을 지각한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이 정동은 처음부터 우리가 인지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지각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좋다 나쁘다를 통해서 그런 평가를 통해서 행동이 결정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두엽이 발달하기 전에 이 감정의 세계를 다루는 이 대뇌 변연계에서 이런 감정적인 것, 좋고 나쁨을 다 저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변연계가 먼저 발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 저장이 된다. 저장이 돼서 어릴 때 엄마와의 아주 절정적인 정동 경험, 강렬했던 경험, 이것들은 기억의 구조물로 쌓여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어린 시절의 사진이 계속 사진첩에 쌓이듯이 우리의 강렬했던 경험들이 커트 이런 정동 경험들이 내 안에 다 계속 쌓여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자, 선생님들 이 유아기에 강렬했던 정동 경험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는 분도 있어요. 대부분 기억을 못해요. 왜? 머리에서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억의 구조물로 다 내 몸에 달라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히스테리 환자들 같은 경우는 몸에서 막 유혹하는 게 나오잖아요. 왜? 강렬한 쾌를 그때 대상관계에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 남자들 앞에 가면은 콧소리가 나오고 잉소리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유혹하는 게 나온단 말이죠. 자, 정동적인 기억 구조물에 의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몸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머리에서는 인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자, 이것처럼 이 정동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처음에 전적으로 좋은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 그러니까 나를 보고 웃어주고 내가 배고플 때 맛있는 거 주고 이런 전적인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 표상과 또 내가 달라고 울었는데 안 줘, 내 기저귀가 축축한데 안 갈아줘, 우유를 줬는데 찌찌무리하고 맛이 없고 냉랭해, 이런 전적인 나쁜 자기 표상, 그리고 또 나를 바라볼 때 이상하게 쳐다봐. 그래서 나쁜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이 분리돼서 같이 세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개가 만들어져.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제 통합이 되어지면서 건강한 심리 구조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오토 컴버그는 이런 자, 원본능, 초자 이런 구조가 이 내면 세계에 이런 내 안에 이런 구조가 세워지는 바로 밑에 하부 구조에 뭐가 있냐면 정동의 경험들이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릴 때 경험한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런데 내 몸에 다 달라붙어 있고 기억의 구조물로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에 가면 내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심장이 두근두근두근두근거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왜? 그 하부 구조의 정동으로 우리는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아주 초기에 존재적인 공격적 정동이 시기심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엄마 좋은 젖가슴 다 갖고 있어. 엄마는 아빠도 가지고 있고 또 젖가슴도 갖고 있고 돈도 갖고 있고 뭐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어. 근데 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시적인 시기심이 올라온단 말이죠. 저희 딸도 제 화장솜 하나를 가지고 시기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솜 한 박스를 사줬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런 시기심이 좋은 대상 표상을 통합하면서 계속 이 원시적인 시기심이 약해지면서 성숙으로 가야 하는데 이 어머니의 극히 모순적인 행동, 그러니까 언제는 사랑하고 언제는 공격할지 예측이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이 변덕스러운 엄마 밑에서는 이런 좋은 대상에 대한 이런 시기심, 이런 원초적인 시기심, 공격적인 정동의 시기심을 통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계속 만성적으로 좌절을 주거나 아이를 방치하거나 폭력을 가하거나 흥분시키는 과잉 자극을 계속 주는, 그러니까 막 엄마 기분에 따라서 이뻐했다가 어떤 때 불편하다고 쳐내거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만성적으로 계속 오랜 시간 반복될 때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이 전적으로 좋은 대상관계, 나쁜 대상관계가 통합되지 못하고 분열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로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통합을 통해서 내가 엄마랑 떨어져서 내 삶을 살아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통합되지 못한 채로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거절하고 나를 흥분시켰다가 좌절시키기 때문에 이 공격성은 누구나 있어요. 그렇죠? 공격성이 계속 과도하게 활성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격성의 정도가 강화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성격 구조가 달라지는데, 첫 번째는 짜증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불쾌하고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이런 짜증 수준의 이런 공격적인 정동이 느껴졌다면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분노 수준으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노 수준에 가면 이 공격적인 충동이 올라오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너 때문이야 하고 막 이제 삿대질을 하는 거죠. 이런 분노 수준이 올라오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제 통제력이 저하된 파괴 충동이 올라오게 된다. 경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로 수준이 올라오게 된다. 그런데 이것들은 일시적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이런 경로하는 상황에서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쁜 자기표상과 나쁜 대상표상이 처음에는 미분화되었잖아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그것을 누가 지배하냐면 증오가 지배해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증오가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이 대상관계가 외부 대상관계가 아니라 이제 내재화돼서 내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증오가 계속 쌓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오는 뭐냐? 복합적인 공격적 정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경로는 일시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증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랜 시간 만성적으로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성격에 닻을 내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격으로 구조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와 초자아가 어떻게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증오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이렇게 삐딱하지? 그렇게 생각할 만한 왜곡을 자꾸 발생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각한 인격장애, 그러니까 자기애성, 경계선, 이런 성도착, 기능적인 정신증과 같은 심각한 정신병리에 밑에 어떤 핵심적인 정동이 있냐? 증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증오는 막 아까 폭발적인 거,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 그 일시적인 게 계속 쌓였기 때문에 아주 냉기가 올라오는 수준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옆에만 있으면 살기가 느껴지고 냉기가 느껴지는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X 사례에서
X는 겉으로는 자기중심적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강했어요. 그런데 아주 감정적으로는 아주 미성숙한 유아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규칙도 잘 안 지켜요. 반사회적인 인격의 특징을 지녔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는 이 감정이 매우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극단, 경계선 상에 서 있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이런 극단적인 흔들리는 성격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경계선 인격 조직 환자로 진단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X가 왜 이런 인격적인 이런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었냐라고 봤을 때 어떤 정동 경험을 했냐라고 이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죠. 어린 시절에 조금만 반항해도 그를 가혹하게 처벌하는 의붓 엄마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느 정도로 이런 정동 경험이 반복됐냐면 한 번은 너무 심하게 때려서 해변에서 옷을 벗기가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 상처의 흔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더 중요한 건 엄마가 화가 나. 그러면 엄마 죄송해요 라고 사과를 했잖아요. 안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주 정중한 사과. 자, 엄마 입장에서 아주 정중한 사과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정중한 사과를 할 때까지 몇 주 동안 엄마는 X와 말하기를 계속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가혹한 처벌, 심하게 때리는 거, 정중하게 사과 안 해서 말을 거부하는 거, 이것이 한두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계속 이 X의 유년기 시절, 어린 시절에 만성적으로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런 성격으로 증오가 고착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아빠가 좀 잘해줬으면 좀 덜했을 텐데 아빠 또한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이 의붓 어머니의 편을 들었다. 아이한테 의붓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사과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이의 감정을 들여다봐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증오가 쌓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이제 살로메라는 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이 살로메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서 이제 사랑과 증오의 감정이 뒤엉켜 있는 이런 소유욕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인데 결핍과 집착 이 가운데서의 복합적인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잠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의 1차적인 목표가 뭐냐면 대상을 파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증오가 자리 잡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고 흥분시키고 좌절시키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을 파괴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대상을 아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바로 이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한번 보실게요. 자, 나는 무력하고 고통받는 존재야. 나는 힘이 없어. 누군가 나를 침범하고 괴롭힌다라는 이런 관계가 계속 재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증오는 현실의 어머니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녀를 전능하고 잔인한 이 파괴적인 대상으로 변형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파괴적이고 이런 변형시킨 대상을 내 안에 가지고 들어와요. 그런데 내 안에는 이미 고통받는 자기가 존재해요.
그래서 학대받는 주체는 자기 안에 고통받는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서 어떻게 해요? 이 투사해서 희생자의 위치, 자신이 공격함으로써 자신이 희생자였던 위치에 가해자로 위치로 다시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에요. 왜요? 어떻게? 피해자는 공격자와 어떻게? 동일시를 하면서 내가 당했던 그 위치를 재현하면서도 내가 가해자의 위치로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이 공격자와 동일시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파괴적이면서도 이 통합을 못해요. 왜? 이 계속 공격자와 동일시를 하기 때문에 내가 공격받았던 만큼 그 공격했던 사람을 동일시하면서 내가 이제 대상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괴를 하는데 이 초자가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을 못 느끼냐면 죄책감을 못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이가 이 공격자와의 동일시를 해서 자기 파괴적인 것들을 이 대상한테 막 욕하고 막 해요. 근데 죄책감을 느낄까요? 안 느낀다라는 거예요. 왜? 초자아가 형성이 안 됐어요.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계선상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대상을 파괴해요. 그러면서 죄책감을 못 느낀다. 그래서 이 경계선 인격 조직의 특성을 보이는 것이 이들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막 공격을 하면서도 문제는 타인에게 의존하고 매달려요. 이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도 엄마에게 들어가도 잡아먹힐까봐 무섭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무섭기 때문에 못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 경계선상에서 자기가 파괴당한 만큼 파괴를 하지만 그만큼 그 대상에게 의존하고 매달리는 특징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들은 왜 그럴까요? 애착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왜? 경계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버릴까봐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매달려요. 의존하고 매달려요. 밀착해요. 그런데 내 안에 또 파괴적인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격자와 동일시를 하고 또 공격을 해요. 공격하면서 그 대상에게 밀착하고 이 관계가 계속 반복되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상을 증오하면서도 이런 외상적인 상처를 입은 대상과 강력하게 유대를 맺는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애착을 유지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타당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극심한 위험에 처해 있는 아이들한테서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학대 피해 받은 아동이 우리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뉴스를 보셨죠. 이게 바로 이 공격자와 동일시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엄마 아빠가 없으면 내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공포 때문에 밀착하는 강한 유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아가 엄마와의 공격적 행동을 이제 내 안에 가지고 와서 내재화해서 다른 사람한테 계속 공격적인 동일시를 하는 이런 관계를 계속 되풀이하게 되는데 우리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우리 이 비행기 납치 사건 있을 때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동일시해서 가해자가 하란 대로 막 하고 또 그 사람을 나중에 두둔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런 공격자와의 동일시, 애착을 유지하기 위한 공격자와의 동일시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X 사례에서도 이 X 내면에 그런 아까 전에 이런 성격 구조가 형성이 됐잖아요. 내면에 존재하는 적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기를 해요. 상담을 하면서 내 안에는 이런 내적인 적이 있어요. 이 내적인 적은 원시적이고 과학적이고 막 나를 공격하고 희화화된 학교 선생님 같아요. 또 폭군적인 부모 같아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죠. 자, 이게 누구였냐? 의붓 어머니를 묘사하는 것과 이 X의 내면의 적과 정확하게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치한 대상을 어떻게 했냐? 자, 이제 이 분석가와 상담을 하면서 이 적이 내 안에서 시켜요. 어떻게? 분석가 선생님하고 의사소통할 때 의사소통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야, 너 힘세잖아. 너 강력하잖아. 너 우월하잖아. 힘세잖아. 전능하잖아.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그는 그 적이 분석가의 사과가 있기 전까지
분노를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말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정중하게 사과해. 아까 우리 엄마가 그렇게 의붓 엄마가 얘기했잖아요. 그 엄마 동일시한 이 내면의 적이 어떻게 나를 시키냐면 분석가한테 야 정중하게 사과할 때까지 너 말하지 마. 이렇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과거에 당했던 공격자와 이 동일시하는 이 X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성도착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 마치 뭐뭐 있냐 시나리오를 쓴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착자들한테는 실제 대상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환상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공격자와의 동의실처럼 이 환상을 띄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정상적인 성행위에서 일탈하는 것이 성도착이죠. 두물성애나 복장도착이나 이 관음증, 노출증, 피가학증 이런 가피학증들이 이 성도착에 해당되는데 중요한 건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정상적인 것에서 쾌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피학증에서는 이런 신체적인 고통, 모욕, 창피 이런 데에서 성적 만족을 느끼고 쾌를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자기에 대한 증오는 이런 자기 파괴적인 충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자살이나 이런 자기 파괴적인 충동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고통을 가하면서 내 몸을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거기서 쾌락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을 성애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내 안에 이 공격적인 게 있어요. 피해적인 게 있어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냐면 대상한테 내 무력한 나를 투사해요. 그래서 그 대상이 나 왜 저 사람하고만 있으면 왜 자꾸 위축되고 죄책감이 느껴지고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무섭고 막 이러지?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괜히 쫄아서 이렇게 쪼그라들게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내가 그 위치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승리감을 맛보고 과거의 고통에 대한 이런 상징적인 복수를 했다라는 것에 의해서 쾌를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고통스럽고 파괴적인 정동이었던 이런 것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느껴야 돼요? 성기에서 만족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증오와 공격성이 이런 성적인 흥분을 느끼고 만족감을 주는 이런 고통이나 자해 이런 것을 성애화해서 거기서 쾌락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대상관계에서 내가 승리했어. 즐거워. 내가 만족을 느껴. 여기서 쾌락을 느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자기 파괴성에 확산돼요. 계속 이 자살 시도를 하면서도 내가 내 몸을 통제했어. 대상은 이 파괴적인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 자율성을 맛보면서 승리감을 맛본다라는 거예요. 자, 네 도움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도움을 필요하지 않는 것에서 권력감까지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도착증 환자들이다. 그래서 분석 상황에서도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치료자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치료자가 나를 공격할 거야. 나를 착취할 거야. 박해할 거야. 이런 공포의 환상이 계속 시달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한테 계속 아까 말했던 투사적 동의실, 내 감정, 내가 느꼈던 무력감을 계속 분석가한테 던져요. 그러면 분석가가 자신이 느끼는 그 감정이 왜 그러지? 저 사람하고만 있으면 계속 짜증이 나고 화나고 탈탈 털리는 느낌이고 이렇게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이슈와 함께 그 역전에 걸렸을 때 환자가 그 투사적 동일시와 이런 역전에 걸렸다는 걸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상 분석가를 내가 통제했어 라고 하는 전능적인 통제감을 가지면서 이 쾌락을 맛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의 심리 구조는 정말 미친 자기 구조다라고 오토 콤보가 얘기를 해요.
분석가에게서 좋은 것은 탈탈탈탈 털어가요. 자, 원시적인 시기심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분석가가 가지고 있는 거 저도 더 줘 계속하면서 추출해 가면서 분석가를 텅 비게 만든다. 그리고 텅 비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분석가를 파괴해버리면서 쾌락을 맛보는 것이 바로 이 환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숙련된 치료사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진짜 분석을 해? 해소할 수 있어? 안 되겠어. 포기하자. 철수하자. 이걸 매 회기 고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환자들의 증오에 행동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X는 어땠냐면 그의 내면에서부터 작동하고 있는 의붓 어머니상 내적인 저 이것에서 내가 벗어나도록 도와줄게 라고 이제 분석가가 이제 오토 컴버그가 이제 희망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 X는 이제 나에게 더 직접적으로 파괴적인 행동을 하면서 즐기기 시작했다. 쾌락을 맛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성기 대 성기의 만남으로 쾌락이 아니라 또 즐거운 감정으로 쾌락이 아니라 이런 파괴적인 행동을 하면서 이런 성도착이죠. 쾌락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쾌락을 맛봤냐면 이 오토 컴버그의 F 있잖아요. 그래서 FC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F의 의미는 뭐예요? 네, 망할로, fuck you. 이 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들으시면서 분석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계속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는 내가 무능력하고 거만하고 업신여기는 말투로 계속 얘기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정말 개똥 같네요 FC라고 하면서 이 공격성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계속 그 행동을 즐기고 있었다라고 오토 컴버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나를 통제하고 나에 대한 시기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서 계속 거기서 무엇을 맛보고 있었냐면 즐거움을 느끼고 거기서 쾌락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근데 가장 심각한 수준의 피약증에서는 이런 쾌락을 느끼는 성애가 완전히 사라지고 계속 순수한 공격성만 난무하고 공격성만 계속 표현하는 상태까지 되기 때문에 완사회성인 성격장애 환자들 있잖아요. 또 그리고 아예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수준의 이런 환자들이 이런 공격성이 성애가 사라지고 공격성만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합인데요. 가피약성 성도착증은 어떻게 조직되는가? 자, 강력하고 원시적인 이 공격적 충동이 막 일어나요. 이런 정동이 성격으로 구조화되면서 심각한 대상관계에 병리를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러니까 초자가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피약적 시나리오 안에서 계속 이 전 오이디푸스죠. 엄마와의 갈등 관계에서 계속 이자 관계에서의 이런 갈등, 이런 거에서 계속 목표를 맞추면서 그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공격성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통합적으로 통합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자 기능이 제대로 발동하지 못해서 제대로 이 성기 대 성기에서 쾌락을 느껴야 되지만 거기에서 쾌락을 느끼지 못하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가? 이런 환자가 증오에서 이런 쾌락, 아까 복수적인 쾌락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이런 쾌락을 느낄 때 인식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이런 걸로 쾌락을 느끼고 있어. 자해하면서 너를 파괴하면서 지금 네가 공격적인 거, 너가 당했던 거, 그것을 공격자와 동일시를 하면서 쾌락을 느끼고 있어 라고 직면을 시키고 인식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쾌락을 느끼는 걸 통해서 계속 2차적으로 얻는 이득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이라든지 계속 그걸 통해서 얻는 쾌락을 계속 반복하면서 2차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틀을 짜줘야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컨버그는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순수 정신 분석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그것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또 그 표현된 것을 탐구할 수 있는 정신 분석, 심리 치료가 더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